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당 새누리당이 반색을 합니다. 안철수 신당 쪽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그제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민주당의 난맥상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혁신한 문제와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이슈 탐험에서 만나겠습니다.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동아일보의 지난 4일자 단독 기사 머릿말입니다. 경찰을 때리고 저지선을 지키지 않은 이런 무서운 변호사들 대체 누구일까요? 시쳇말로 당나라 변호사들일까요? 아닙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인권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신문에 난 얘기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서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초대석 시간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 즉 제작두레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완성된 영화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피해 사례를 다룬 영화입니다. 내일 개봉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고전이 예상됩니다. 상영관 수가 하루 전인 4일 현재까지 전국에 50여 개밖에 확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죠.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에서 또 하나의 약속을 미리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꼭 챙겨봐야 할 아침 신문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TV 라디오에서 가장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늦게 퇴근한다는 말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꼽은 첫 기사 어떤 겁니까? 네, 경향신문 이면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사상 최대라는 기사입니다. 예.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결국에는 기초연금 적게 받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예.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과 유관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입해봐야 손해 보는데 뭐하러 국민연금 가입하나? 그래서 탈퇴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 수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 자, 임의 가입자 다 아시죠?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 같이 스스로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 이거 가입해둬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용돈으로 써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연금에 대한 민심과 또 신뢰도를 살피는 잣대로 그동안 임의 가입자 규모가 주요한 척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예. 자,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임의 가입자 규모가 순증을 기록한 것은 1월과 8월 뿐이었고요. 나머지 달에는 모두 순감했다는 겁니다. 특히 취업이나 연금 수급 시점 도달 등으로 인해서 비자발적 탈퇴가 아닌 자발적 탈퇴 비중은 지난해 3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탈퇴 비중은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35.3%를 기록하고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해 갑자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예.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답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국민연금공단이 어제 엉뚱한 기자 간담회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사람이 51만 명 늘고 최근에는 임의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경향신문 기사하고 이거 180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는 이제 중앙일보 3면에 난 기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중앙일보도 요 맹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초락이 그지 없는 성적을 말하자면 분치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말이죠. 신규 가입자만 해도 2012년 10만 6,700명, 2011년 약 12만 명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비하면 2013년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2013년 자발적 탈퇴자는 2012년, 2011년에 두세 배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규 가입은 줄고 탈퇴는 늘어난 것. 바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경향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예. 자, 이 때문에 전체 가입자, 전체 임의 가입자 누적은 3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자, 이거 그럼 어떻게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속보이는 발표를 했느냐. 연금공단 관계자가 밝혔네요. 지난해 한 해만 분석하다 보니 이런 자료가 나왔다. 아니 무슨 증가 추세를 보려면은 추세라는 게 최소한 2년은 돼야 그렇죠. 추세라고 말할 수 있죠. 수년에 걸쳐서 나온 데이터를 비교, 대조, 분석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지난 한 해만 분석해놓고 여러 번 들었어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중앙일보 제목이 딱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공단 신규 가입 늘었다. 네. 속보이는 발표. 예. 중앙일보도 이런 국민연금공단의 이런 발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 우선 하나 보죠. 예. 중앙일보 관계에서 잠시 후에 또 하나 소개해드릴 중요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남 여수 낙포동 GS칼텍스 원유 2부두에서 유출된 기름 방제 작업 때 해양 생태계 파괴 등 2차 오염 우려가 있어서 사용이 제한된 유처리제가 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자, 방제 당국에 따르면 해군 3함대는 사고 이틀째인 지난 1일에 오동도 해역에서 방제 작업을 하면서 유처리제를 살포했는데 유처리제는 기름띠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되지만 기름덩어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2차 환경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데 말이죠. 무지막지한 해군이 유처리제를 살포했다는 겁니다. 자,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한겨레 구면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관계한 기사입니다, 이게.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직할 당시 교육업체 사이버 MBA의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 전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유종화 전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논의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홍석현 회장과 유종화 전 장관이 이석채 전 회장한테 지분 매입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MBA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홍석현 회장의 아들 홍정도 JTBC 대표이사가 이 사이버 MBA의 2대 주주입니다. 예. 또 이석채 전 회장과 팔촌 사이인 유종화 전 장관은 3대 주주입니다. KT라는 그런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 홍석현 회장 아들이 2대 주주로 있고 유종화 전 장관이 3대 주주로 있는 이런 회사의 지분을 매입했다. 사달라. 한마디로 그런 청탁을 했다. 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매입하기 전에 논의한 사실, 그 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게다가 또 액면가의 9배로 사들였다고 하는군요. 예. 자, 검찰이 결국에는 홍석현, 유종화 두 사람에게도 결국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홍석현 회장의 아들 홍정도 씨, 이분이 JTBC 대표이사입니다. 예. 최근 종편 중에서는 그래도 할 말을 좀 하는 예. 그런 종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정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JTBC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홍정도 JTBC 대표이사와 관련한 이런 비위 시비가 터져 나왔는지 검찰발로 이것도 주목됩니다. 예. 물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간 JTBC의 보도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주를 쳐가지고 보도의 논조를 권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면 무리일까요? 예. 무리인지 아닌지는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진영 전 복지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특종보도 국민일보가 했습니다. 예, 그 사태 후에 나왔던 그 그렇습니다. 보도였죠. 2013년 10월 4일자인데요. 자,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면에요. 청와대가 밝힌 정황과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자기들이 보도한 게 틀렸다. 라고 인정을 한 건가요? 인정을 한 거죠. 예, 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물론 통상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잡습니다. 정정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예, 정정 보도문을 실는다든가 예. 그런 표시를 한 다음에 반론이 제기돼서 예. 반론 보도를 한다거나 예.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청와대의 발언, 청와대가 밝힌 정황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더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련 보도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예, 그랬죠? 법원에 예.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사건과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언론계 관행으로 봤을 때 좀 특별한 예. 그런 보도가 아닌가. 예, 이렇게 바로 생각이 됩니다. 잡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기사 형식으로 비교적 크게 다뤘단 말이죠. 예. 국민일보가 청와대에 백기를 든 건지 약간 보기 좀 씁쓸합니다. 자, 한국일보 1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청년층이 과도한 학비 부담에다가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20대 청년층 대출자 10명 가운데 3명가량이 저신용자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 차주 현황 보고서를 내놨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50만 명을 무작위 표본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신용등급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학자금 대출 어마어마하게 했죠. 아니 권유를 했습니다. 아예. 자, 그랬더니 대출자 10명 가운데 3명이 저신용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에 후보로 있을 때 반값 등록금 약속을 했고 자기 캠프 안에 반값 등록금 본부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입을 씻었습니다. 2008년 9월에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자기 입으로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바 없다.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 자신은 뭐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정말 어이없게 말을 뒤집었었죠. 자, 그래 놓고 이 대학 등록금 너무 많다.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바로 돈 빌려가라. 그리고 나중에 갚아라. 이런 거였거든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캠페인을 벌였더니 대출자 10명 가운데 3명 저신용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 약속한 대로 하면은 될 문제인데 말이죠. 요즘 대학생들 졸업하면서 일단 네. 빚을 기본적으로 한 3, 4천만 원 안고 네. 사회에 진출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또 취업도 잘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등록금 관련한 그런 집회 때 여러 학생들이 든 피켓 중에 전 이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을 안기 싫어요. 빚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 20대 이 청춘을 그 빚더미에 올린 이 주인공들 지금 뭐 하고 살까요? 예. 자, 이명박 씨만 이렇게 공약을 전 뒤집듯 뒤집은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공약 뒤집기, 공약 파기의 달인 아닙니까? 오늘 동아일보 2면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 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 부모 육아 휴직 제도 이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달이라는 공약이었습니다. 남편도 한 달 출산휴가 가도록 하겠다. 유급 휴가겠죠, 당연히. 예. 예. 자, 그런데 이 아빠의 달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아내에 이어서 신청할 때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슬쩍 바꿨어요. 대선 공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성에게도 한 달간 출산 유급 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배우자 출산 이후 90일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서 아빠도 한 달 동안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90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쓸 수도 서로 이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부모 육아 휴직 제도도 얼핏 보면은 아빠의 달 공약과 유사하긴 한데 또 기간도 공약처럼 90일 안에서가 아니라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서 오히려 혜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제도는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다음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부인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시기는 출산 후 1년 3개월 뒤가 됩니다. 자, 남성 입장에서 출산 직후도 아니고 1년여가 지난 다음에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하고 있네요. 예. 말하자면 사실상 의미 없는 공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빠의 달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김용민 PD도 아빠의 달을 쓸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아빠의 날이나 만들라는 아내의 그 질책이 귀에 아른거립니다. 아빠의 달은 고사하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대선 공약 또 후퇴됐다는 동아일보 기사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실 공약을, 아빠의 달 공약을 이행할 때에는 5년 동안 2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이렇게 한다라고 말이죠. 근데 예. 지금 지킬 수 있다고 한 공약들 줄줄이 파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 그런데 지금 나라 돈이 대기업으로 대거 흐르고 있다. 한겨레가 3일째 관련 기사를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부문, 이게 그 대기업에게 흘러간 그런 비중이요, 5년 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 이제 비해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중소기업들 공공조달 시장에서 2008년 72.3%를 기록했는데 2013년에서는 66.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 살림을 꾸리면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사들이는 공공조달 시장. 당장 공무원들이 쓰는 볼펜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강 댐 만들 때 쓰는 어마어마한 그런 물품들, 자재들, 그런 것들까지 해서 보니까 중소기업 5년 전보다도 훨씬 적게 이렇게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기업의 몫은 5년 전보다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2012년 공공건설 절반을 쓸어갖고 상위 5개사가 2조 9천억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대기업들은 자립할 수 있고 돈도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라 돈을 이 사람들한테 갖다 줍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을 위한,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점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를 보면요, 철도 파업 198명 전원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파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정권의 방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철도 파업, 이들이 진짜 철도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코레일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기 위한 의도적 해사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철도 노조를 분쇄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민영화로 가기 위한, 길을 닫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철도 민영화 안 한다고 해놓고 당장 민간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던 공항철도를 인수한 코레일의 그 공항철도 경영권을 민간에다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문건으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유언비어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 기사인데요. 극장 체인 메가박스 아시죠? 이 메가박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관을 갑자기 크게 줄여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 중에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애초에 30곳 정도에서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개로 팍 줄었어요. 자, 예매율 1위면은 통상 상영관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업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근데 왜 확 줄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짐작하는 바대로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압력 의혹 제기. 대기업 어디가 압력을 가하겠습니까? 예.
또 하나의 약속, 이 개봉관을 줄이려 하는 이런 메가박스의 행태, 그 배후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오늘 조간 브리핑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성인 남녀 1000명에게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교세가 큰 종교 중에 개신교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조재호 사무처장입니다. 목회 세습이라든지 또 목회자 성 윤리와 관련돼서 사실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기본적으로 끼쳤다라고 보고요. 문제 드립니다. 그렇다면 1위를 차지한 종교는 무엇일까요? 1번 가톨릭, 2번 불교, 3번 원불교, 4번 박정희교.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在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오늘 한반도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일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본이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죠. 예. 이 유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신청한다. 좀 황당한 뉴스입니다. 예, 제가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공감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제목에는 제가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막 나가는 일본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 가미카제 자살특공대라고 하면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전투기에다가 청년들을 태우고 폭탄을 실은 상태로 적의 군함에다가 자살 공격을 가했던 그런 특공대고 일본 군국주의의 어떤 정신병적인 극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일본 가고시마현의 미나미 큐슈 시가 가미카제 특공기지인 지란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그 특공대원들의 유서하고 편지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기억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지란기지가 있던 미나미 큐슈에는 지란 특공평화공원이라는 평화회관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서와 사진이 소장돼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 이름이 확인되고 또 직필로 쓴 유서와 편지 333점을 내년 4월에 유네스코에다가 등재 신청한다고 시장이 밝혔습니다. 예. 이 신청하겠다는 이유, 명분이 있을 텐데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시모이데 시장이 직접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일은 목숨이 없다는 극한의 상황에서 특공대원들이 남긴 진실한 언어를 보존하고 승계해서 세계에다가 전쟁의 비참함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사회 여론 좋지 않은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예.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쟁을 미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의 시장의 말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군국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을 미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공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쳤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언이 여러 곳에서 그동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누키 에미코라는 일본 학자는 죽으라면 죽으리라라는 관련 책에서 가미카제 대원들 대부분이 지원을 강요받은 젊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특공기지 질환 이런 책을 보면은 출격을 했다가 명령에 따라서 출격을 했다가 비행기가 고장났다 이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수용됐던 이 사람들을 수용했던 시설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 강제로 동원됐거나 또는 차출돼서 갔던 우리나라에서 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란 특공평화회관이 2004년에 낸 자료집을 보면은 지란에서 특공작전에 투입돼서 숨졌던 조선인들이 11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특공대원도 더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네스코가 이번에 내년에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조선인 대원들의 유서도 확인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문제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일본은 조선인 징용자들의 한이 서려 있는 기타 규슈시의 아야타 제철소, 그리고 강제 노역 탄광 이런 것처럼 메이지 시대의 일본 산업혁명 유산을 작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이웃국가의 아픔과 관련이 있는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그 세계문화유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취지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기리는 건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었는데 일본 정부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일본 사회의 이런 좀 황당한 움직임, 결국은 일본 나라 전체가 좀 우경화로 가고 있다. 이 일과 무관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경화하면서 요즘에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군 특공대의 사연을 다룬 야쿠다 나오키라는 사람의 소설 영원의 제로, 영원한 제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영원의 제로라는 책이 400만 부가 일본 안에서 팔렸고 또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야쿠다 나오키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일본 공영방송 NHK의 회장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위원회 위원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선임한 NHK의 모미 회장이 지난주에 그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는 없다 이런 망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가 야쿠다 나오키 본인도 그저께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새로 취임한 미국 연준 의장이죠. 옐런 의장인데요. 뭐 데뷔부터 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런 뉴스가 많이 있던데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예,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일반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지만 옐런 신임 의장은 물가보다는 일자리 만들기를 중요시하는 비둘기파고 또 강력한 경기 부양론자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4년 동안 연준 이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20년,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전임 버냉키 의장 밑에서 부의장을 지냈고 사상 최초로 부의장에서 의장으로 내부 승진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 11월에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야당 공화당 의원들이 그 달러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계속하니까 옐런이 강력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연준의 책무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런 공화당의 요구에 맞섰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축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임기 첫날부터 미국 증시 폭락하면서 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월스트리트저널은 옐런 의장의 과제로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실업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인데요. 이걸 너무 늦게 올리면 금융시장에 거품이 낄 거고 또 그렇다고 너무 일찍 올려버리면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조절하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실업률에 대해서는 모레 1월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수치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고용시장이 좋아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직 포기자가 늘어나서 생겨난 착시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 추가 축소를 어떤 규모와 속도로 할 건지 또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되찾아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축의금, 부의금이 어떻고가 아니라 부정선거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철수 의원의 신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고 앞으로 야당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다. 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꺼내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김한길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 내용 자체는 많이 좀 다뤄졌으니까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내놓은 정치 혁신안,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뭐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혁신안이 발표된 날인 지난 3일 의총 때 말고는 구체적으로 정식적으로 이런 얘기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뭐
저와 하여간 제 가까운 몇몇 주변 의원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아침에 김한길 대표가 기자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혁신안 같고요. 그 기자 연합뉴스를 보고 내용을 알았고요. 대부분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접하고 그 혁신안의 내용을 아셨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당초에는 지난 3일 의총에서 그 지지 결의안을 이제 당 지도부는 채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의총이 열렸는데, 예. 아마 이미 오전에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을 보고, 되게 뉴스라든지, 그때 인지한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한 70-80%가 아마 그때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있거나, 몇몇 주요 당직자 외에는 전혀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까지는 좋다고 해도, 예. 그날 의총에서 그걸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무리였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지적이, 도대체 내용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이 판단의 기준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오늘 듣고 오늘 지지 결의안을 찬성을 하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물론, 개혁안 내용 자체에 대한 좀 더 개혁이 부족하다든지 너무 과도하든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그런 내용 이전에 그 과정에 대한 지적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점 그렇죠. 지적. 예. 그런데 당 지도부나 대변인단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안들이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죠. 우리가 대부분의 담론이라는 게 사회적 담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쭉 사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죠. 그런데 그러한 논의되었던 것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지는 것, 또는 나라의 결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으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이건 사회에 오랫동안 논의됐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질 때는 그에 따른 절차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아쉬운 것은 이 논의, 김한길 대표께서 발표하기 이전에, 예. 먼저 이미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대표의 입으로 발표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의총이 먼저 있었어야죠. 근데 바뀐 거죠. 이미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의총을 하는 거는 사후 승인인데,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정부한테 한미 FTA라든지 외교협정 같은 걸 맺을 때 이미 정부가 다 해놓고 국회에서 요식행위로 이미 이거 다 국가 간에 합의했는데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고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외교협정에서. 그때마다 절차적 문제를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이것은 다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 결정됐으니까 의원들 보고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김한길 대표 체제의 지도부의 의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좀 지적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이런 소통 부재가 좀 있었나요? 많죠. 지금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불통이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먹통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 저는 현재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제의 문제는 뭔가 분명하게 결론을 안 내리고 어떤 시작과 끝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은 지금 아까 주요한 사례도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한길 대표께서요. 그때 북한 인권법이라든지 대북정책 수정 문제를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설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대표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 또 논란이 생기니까 또 어떻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한번 대표가 입장을 얘기했을 때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입장을 발표했을 때는 그걸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리더십인데, 항상 뭔가를 얘기했다가 이런저런 당내 반발이나 외부적 비판이 오면 이렇게 하면서 모호하게 또 입장을 후퇴시키고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지지층이든 또는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민주당이 신뢰할 수 없는 리더십 또는 유약한 리더십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의 본질은 리더십입니다. 예. 어떤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한번 소통을 통해서 정해진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밀고 나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이런 과정이 리더십으로 완결되는 것인데 저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 1월 15일이었던가요? 그 당직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도 역시 먹통 인사였습니까? 뭐 인사권은 지금 현재 당원당규상 당대표에게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존중을 하겠지만 예. 대부분의 최고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날 긴급히 그 최고위원회가 갑자기 소집돼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형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아무리 그 대통령 그 대표의 그 권한이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위원들하고는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일방적인 통보였고요. 또 그것도 갑자기 뭐 그 전날 저녁에 소집이 돼서 그렇게 일부 최고위원은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서 뭐 개별적인 뭐 지역구 행사로 인해서 불참하신 분도 계셨고 나중에서 아침에 와서 본인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건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일 한 가지 더 그 김한길 대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명길 씨하고 함께 그 버스 투어를 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설 그 연휴 즈음에서 주로 그 충청 호남권을 쭉 세배 투어를 했다고 하죠. 예. 아마 뭐 대표로서 현장을 가겠다. 뭐 취지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뭐 그 현장을 가서 뭐 그 설 민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로서는 뭐 그 대표로서 현장을 가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고 또 설날 그 뭐 개인적으로 이러저런 바쁜 일정도 있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지역 주요 우리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나 할 수 있는 호남과 그다음에 사실상 지역적인 캐스팅 보드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을 투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예. 글쎄요. 저는 콘텐츠의 문제고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광주에 가서 기업인들만 만나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 서민들하고의 그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내용에 있어서 아쉬움이 현장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시 혁신안 얘기를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근데 혁신안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안 자체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그 세 번째는 혁신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걸 떠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한가하게 뭐 축의금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무슨 돈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문제에 특권 내려놓기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민주당이 그런 위기에 존립 자체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런 방향이 맞느냐. 이 세 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선은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축의금 조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5만 원 이하로 규제하자 그러는데 규제하자는 것이 이게 공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주고 갔을 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서 열어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열어보자고 할 수도 없고 선관위 직원이나 아니면 무슨 국세청 직원이 가서 금고를 조의금 봉투를 받는 거를 대행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고 저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좋습니다. 그런 어떤 돈의 투명성에 관련된 규제는 언제든지 전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국민소환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국민소환제는 사실은 원래 이게 원뜻은 이제 주민소환제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단체장들 시행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 국민소환제라는 것을 하면서 이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부패한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부정부패한 의원은 법으로 다스려야지 국민소환제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리어 국회의원의 특권을 더 강화하는 거죠. 부정부패를 했는데 법의 처벌을 안 받고 국민이 소환을 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소환제, 즉 기존의 주민소환제의 핵심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의 문제를
그 주민들의 이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후에 일을 다 벌려놓고 나면 그 폐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막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라는 어떤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민 직접 참여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 문제가 아닌 이해상충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발언이나 그 어떤 입법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 이 찍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소환제를 대부분 국민소환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그 자유로운 그 의정 활동이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소환제 같은 것을 검토할 때 꼼꼼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부정부패한 의원을 국민소환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아마 변호사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꼼꼼하게 만들어진 혁신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를 위해서는 혁신 요구에 화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뭐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신당 쪽에서도 뭐 새정치를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혁신은 안철수 신당과 연대가 아니라 사실은 그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당뿐만 아니라 일반 개별 기업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계속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빠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혁신을 뭐 안철수 신당과 연대나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안철수 신당, 안철수 씨였죠. 그 전에, 지난 2012년 안철수 후보가 존재하면서부터 사실 대선 때부터 이런 계속 이 새정치란 화두 속에서 정치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떠오른 건 사실인데, 정치 혁신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정치 혁신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정치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국가 또는 한반도 평화라는 큰 담론을 하기 위해서 정치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제들을 현실화하기 어렵다. 이런 과제들을 위해서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면 저는 좀 더 정치 혁신의 내용을 이런 마이너한 내용들, 아주 소소한 내용, 물론 소소한 내용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소소한 내용들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과감하게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지금 현재부터 50대 50으로 바꾼다든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그러면서 전환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현재 300석에서 150석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의 담론을 제시하면서 정치개혁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늘 얘기하는 것이 정치 혁신이라는 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 혁신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예. 오늘 이 혁신안 놓고 또 의총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후에 아마 1시 반부터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한길 대표가 내놓은 안대로 의총에서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오늘 논의의 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지난번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 통과 안 시킨 게 민주당 의원들이 돈 몇 푼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 것처럼 비춰졌단 말이에요, 언론에요. 저는 그러한 논란을 자초한 책임이 분명히 지도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도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민소환제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틀에서 돈에 대해서 또는 이런 정치인이 향응이나 접대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제대로 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윤리 규정 비슷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강제 방안이나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안 지킨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거나 누가 감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도리어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러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완을 해서 기왕에 할 거면은 제대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첨부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 기존의 김한길 대표의 혁신안에 좀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논의가 좀 다양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치 혁신안 외에 한 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그 특검 문제요. 뭐 계속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김한길 대표 스스로도 이제 직을 걸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직을 걸고 하는 그런 정도냐, 열정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상 우리 당 지도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지난번 4자 회담 합의문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2월 달에요. 그 4자 회담 합의문을 보는 순간 여의도에서의 문법은 특검은 물 건너갔구나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였던 거죠. 민주당 지도부가. 예. 그럼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당 지도부가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특검은 사실상 연초 들어와서 다른 이슈들로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라든지 정치 혁신안 속에서 그냥 특검은 잊혀져간 이슈. 지난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의 교체나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잊혀졌습니다. 저는 제가 당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시유정.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예.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은 도리어 김한길 대표께서 또는 당 지도부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특검을 못 하겠으면 못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든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막 치고 전체 정기국회 3분의 1을 야외 밖에서 장애투쟁하면서 3분의 1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했던 중요한 국정원 수사와 그다음에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가 아무것도 결실을 맺고 있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차라리 이쯤 되면은 우리가 특검을 하려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결국은 특검이 어렵게 됐다.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왔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특검에 매달리지 않고 나는 특검 대신 민생 이슈로 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한 입장을 내놨을 때 당에서 또는 우리 당의 지지자나 의원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이 맞대든지 아니면 그런 입장으로 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평가를 갖고 그런 평가 속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민주당의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보면 문제는 제기해놓고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불투명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왜냐하면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당.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약하거나 불신받는 힘없는 민주당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죠. 야당답지 않은 야당이라는 평가도 받고요. 예.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승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김한길 대표 체제든 다른 체제든 또는 안철수 씨하고 연대를 하든 대단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박원순 시장조차도 박빙 내지는 뒤지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민주당이 마치 호남만 지키면 된다. 서울시는 이 수도권은 어느 정도 선전할 것으로 얘기하는 낙관적 기대가 어디에 근거한 건지 좀 모르겠어요. 상당히 저는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상황으로 쭉 지속되는 것은 6.4 지방선거의 패배를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한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선거를 치를 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는 본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이 총재직을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 대책위를 선거본부를 초당 어떤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형태로라도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다 공천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을 영입한 분에게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변화와 전환점의 계기를 만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떻게 그러면 전환점을 마련할 건가? 저는 이대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리더십을 갖고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에 큰 책임을 지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전체 야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중대한 실책을 스스로 아무런 어떤 방책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큰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아침 이른 시간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을 차례로 들으시겠습니다. 제목은 유체이탈입니다. 들어보시지요.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입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3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 틀을 정한 후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이제 그 1차적인 입법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의 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의 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셔놓고 저 사진 내기가 좀 민망한데. 괜찮습니다. 이미 다 퍼졌는데. 예. 독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배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독감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오니까 이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손해를 끼칠까 봐서. 감기 옮기실까봐. 확산되거나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가능하나 이렇게 막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서 자꾸 제가 기침을 하면 그게 금방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봐서 제가 막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다는 이상한 얘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오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오해죠. 그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구설수라고나 할까요? 왜 자꾸 그럴까요? 그래서 제 이름을 넣어야지 아마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 글쎄요. 근데 그걸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거 뜰 때 윤진숙이라는 말이 뜨면 아마 자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하고 폴리스 라인을 침범한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내용의 동아일보 단독 기사 머릿말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기사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변 사무차장이시죠? 박주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어제 동아일보 그 단독 보도였는데요. 그 내용 보면은 경찰이 지난달 27일 민변 소속 우리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죠? 예. 관련된 사건은 사실 2건입니다.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4월에 사실 대한문 옆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가 설치했던 분향소, 이것을 이제 중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분향소보다 훨씬 넓게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단 뒤를 이제 그 남대문 경찰서에 경찰이 24시간 경계를 섰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다음으로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화단인데요. 예. 이렇게 한 이후에는 사실 이 부근 장소, 그러니까 이 화단 부근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금지 통고를 당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구역이 집회에 대한 절대적 금지 구역으로 돼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민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민변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 장소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차마 이제 금지는 못하고 허용은 해주면서 조건들을 많이 붙였었어요. 그래서 뭐 장소를 좀 좁히고 원래 가져다 놓겠다고 했던 의자도 못 갖다 놓게 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집회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어떤 것을 제한 통보라고 하는데요. 집회 제한 통보. 이 집회 제한 통보에 대해서 저희 민변이 행정법원에다가 이 집회 제한 통보가 좀 지나치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신고한 대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7월 24일 날 이제 원래 신고했던 내용대로 이제 저희들이 집회를 하려고 딱 갔더니 질서 유지선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효력을 다퉜던 그 집회 제한 통보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한 거예요. 예,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편법을 좀 쓴 거군요. 그렇죠. 우회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원영국 변호사께서 항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집회 범위 내에 있는 설치된 질서 유지선을 좀 밖으로 빼고 경찰들도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잠깐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뭐 경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뭐 상해를 입을 정도의 과도한 폭행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국 변호사 상대로 청구했던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또 갔더니 이때는 이제 권영국 변호사는 없었는데 다음날 갔더니 다음날 역시 똑같이 경찰이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또 집회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변호사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경비과장한테. 왜 이러냐, 자꾸. 너 자꾸 이렇게 하면은, 집회 방해 현행범으로 우리가 체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 경비과장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집시법을 위반하는 현행범이다. 내가 너희들 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경찰이 그럼 동시에 같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가자. 출두를 하자. 다 서로 양쪽이 다 현행범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경찰을 뭐 팔을 꺾어가지고 끌고 갔다. 강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전혀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두 건으로 5명의 변호사들을 경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다가 송치를 한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어딘가요? 네, 남대문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과 다툼이 있는 사건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 중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수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경찰의 수사에 우리가 출석은 하지만 진술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고 해서 묵비권 행사한 거고요. 이제 사건이 양쪽의 그 얘기를 아마 이제 검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 관할지방검찰청은 어디입니까?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고요. 예. 그 민변 변호사님들도 그 남대문서 경비과장이라든가 경찰 일부를 그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남대문 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집회 제한 통보를 계속 했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겼고요. 그러니까 예.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불법적이다라고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를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방해했었던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회 방해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부당하게 제한해서 우리가 손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예. 예. 그 집회 방해죄 같은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거를 경찰이 상대방인데 경찰에게 고소를 할 수가 없어서 예.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 사건 수사 같은 경우 지금 고소인 조사라든가 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사건이 경찰에 있었으니까 예. 검찰로서도 일방 당사자를 검찰에 불러가지고 하기보다는 검찰이 어차피 송치되면 그때 양 사건을 같이 수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사건이 좀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뭐 경찰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뭐 현상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집시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의적인 법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집시법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집시법의 경우에는요. 집시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집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 규정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가 뭔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시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이 집시법 개정 또는 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뭐 이 방향은 옳은 겁니까? 아니면 또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집시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데다가 또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공공도서관처럼 소음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구역을 더 넓히는 거죠. 종합병원이나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개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집회의 자유가 성격이 좀 침해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집시법과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난 3일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서초동 법원 앞에서 특별히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 이제 검사 인사가 이게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배경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그 검사 인사 이동 때 그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에 2명을 지방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뭐 이미 아시다시피 뭐 최동호 검찰총장도 석연치 않은 어떤 경과를 거쳐서 배제가 됐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도 자기 이제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자기 직을 버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퇴출을 됐죠. 예. 그나마 지금 그래도 평검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소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을 지금 지방으로 발령을 낸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제 트위터, 국정원 의심 트위터 121만여 건을 추가한 상태고, 그 121만여 건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것을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로 일을 해야 되는 3명 중에 2명을 지방으로 발령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소유지에 대해서, 지장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여주 쪽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예. 출장이나 파견 형식으로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2명의 지방 발령된 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배려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니네들이 짬을 내가지고 조금씩 해라. 말든지 하든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상 공소유지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노린 인사이동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피해사를 다룬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이 내일 개봉됩니다. 시민들의 제작 두뇌가 영화의 완성에 큰 힘을 보탰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영관 수가 아직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개봉 예정작 가운데 예매일이 1인데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죠. 오늘 최광희 영화평론가 모시고 또 하나의 약속 이야기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하나의 약속 말씀하신 대로 제작 두뇌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개봉 자체가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태균 감독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예. 투자를 아무 데서도 안 하겠다. 이게 사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관련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가 봐요. 예. 이런 좀 뒤늦은 얘기지만 네. 외국의 그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반도체 회사에 네. 투자를 좀 유치했으면 가능했지 않을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돈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아무튼 다른 사람 거 뺏는 데는 두려움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선량한 시민들이 제작두뇌 형식으로 이 영화에 십시일반으로 그야말로 제작비를 대서 한 3억 원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제작비가 조성이 됐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또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5억 원 정도의 총 제작비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처음에는 좀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 의문의 시점들이 많았는데 예. 결국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는 저는 한국 영화사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돼서 굉장히 큰 호평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때는 상영이 됐었죠. 또 하나의 가족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가 비판하고 있는 그 기업이 내세운 모토입니다. 예, 광고에서. 이미지 광고 때문에 주로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거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홍보 과정에서, 영화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타겟팅으로 삼아가지고 그 기업을 말하자면 조금 속된 말 쓰겠습니다. 그 기업을 엿먹이려고 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 또 노동자가 그 기업 내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환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기업을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이 바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약속으로 가자. 또 하나의 약속으로 간다면 여기서 이제 박철민 씨가 연기한 그 실존 인물이죠. 고 황유미 씨의 아버님인 황상기 씨를 연기한 게 이제 박철민 씨인데 박철민 씨가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딸에게 내가 꼭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변경을 하게 된 거죠. 예. 또 하나의 가족에서 약속으로 바꾼 거는 네네. 어떤 외압이나 이런 요인이 아니라 네네.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홍보 과정에서 영화가 지나치게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안티성 영화로 비춰지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는데요. 뭐 제목을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봉 과정에서 예매율이 지금 현재 3위, 전체 3위. 이번 주 개봉작 가운데 1위입니다. 예. 그런데 딸랑 80개 정도 스크린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또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예술영화로 분류를 했어요. 예술영화로 분류해서 7개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 예술영화관이 있죠. 아르떼라고 롯데시네마에. 그건 뭐 아니 이게 무슨 제가 영화를 봤는데 이 또 하나의 약속은 예술영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15억짜리 예술영화가 어딨어요, 세상에. 그 분류하는 건 그 프로그래머가 분류하는 거죠.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예,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근데 자기들은 예술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보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변호인도 예술영화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라마화하는 영화는 예술영화다. 이러면 변호인, 도가니 다 예술영화가 돼요? 모든 영화는 예술이다 이런 관점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예술영화로 분류해가지고 7개 상영관을 배정했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왜 한 개 영화가 뭐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잡느냐라고 예. 극장에 비판을 하게 되면 극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항 논리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봐라. 예매 점유율 봐라. 이렇게 높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 네. 그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많은 스크린을 배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이 지금 예매 점유율 3위.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스크린을 배정하는 게 시장 논리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 논리를 스스로 어기고 이건 예술 영화다라고 한다는 건 누가 들어도 억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뭐 다른 멀티플렉스, CGV라든가 뭐 메가박스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뭐 많아봤자 30개 정도의 예. 스크린을 좀 배정해서 80개 약간 상회하는 그런 그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스크린이라면은 얼마나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러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첫 주의 흥행 스코어는 확보한 스크린 수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또 하나의 약속은 적어도 200개 이상의 스크린에서 개봉할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첫 주말에 뭐 10만 명 정도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스크린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좌석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매 점유율은 일단 스크린을 이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선행 지표거든요. 이제 극장들이 예매 점유율 보고 이 영화 잘 되겠다 하면서 스크린을 배정하는데 지금 그 시장 논리가 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좌석 점유율을 이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점유율이 50% 이상, 즉 한 개관에 100개 좌석으로 쳤을 때 그것을 50개 이상의 그 관객들이 차게 된다면은 극장들로서는 장사가 되는 영화에 스크린을 더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좌석 점유율이 이 영화가 50% 이상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린을 더 배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극장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걔는 좀 공산주의자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예. 오늘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소개하신다고 그래서 김용민 PD가 조간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한겨레 이면에 네네. 메가박스가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을 줄여 논란이다. 네. 이런 기사가 나는데요. 롯데시네마 얘기해 주셨고요. 네네. 다른 상영관 뭐 CGV도 있고 네. 메가박스는 어떻습니까? 메가박스도 들어보니까 처음에 한 15개 정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도 언뜻 들었는데 예. 뭐 신문 보도에 따르니까는 그 사이에 또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이제 외압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솔솔 피어 나오는 건데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 실제로 이제 이 영화 PD가
뒤에 누가 있겠죠라고 하는 말을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외압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천안함 프로젝트가 조기 종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네, 외압을 넣는 사람이 증거를 남기면서 외압을 넣진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제가 관련된 한겨레 기사의 일부만 네네.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메가박스의 지분 절반을 범 삼성가인 홍석현 회장이 있는 중앙일보 계열사가 갖고 있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게 한겨레 기사의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외압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개연성이 있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이것이 국내 굴지의 그 대기업의 어떤 명예와 관련돼서 그들에게 좀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극장, 멀티플렉스 체인들을 통해서 영화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뭐 의견들이 전달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 개연성 있는 추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이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V 드라마가 아니라 TV에서 그 많은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도 또 하나의 약속은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런 그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억울하게 산재 그 보상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가지고 그 박철민 씨가 영화 주인공이 뭐 신문사에도 제보를 하고 뭐 다 하는데 아무 데서도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서 박철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정말 대기업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왜요? 큰 광고주니까. 가장 큰 광고주니까 무섭죠. 라는 그런 그 대사가 나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또 하나의 약속도 지금 뭐 공중파를 비롯해서 주요 방송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정말 한국 사회가 참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씁쓸하게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백혈병에 걸려서 지난 2007년에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 씨, 그때 당시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황유미 씨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황상계 씨가 벌였던 아주 지난한 어떤 소송의 과정,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영화니까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는 그 허구적인 그런 장치들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도가니라든가 변호인보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실한 작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사실에 상대적으로 충실했다. 예, 상대적으로 이 영화의 감독에게 직접 들어본 결과 실질적으로 실제 했었던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데, 다만 그 뭐 대사라든가 일부 설정에서는 뭐 영화적인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허구가 살짝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은 사실을 충실하게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지나치게 심파적인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 그 드라마를 잘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진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된 대기업을 악으로, 그리고 거기에 싸우는 노동자들을 선으로, 이렇게 선하게 이분법적 대립구도로만 다루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황상기 씨처럼 맞서 싸운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노동자, 그건 이제 이경영 씨가 그걸 맡았는데요. 그 또 다른 노동자의 모습도 같이 보여줌으로 해서 이런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적 지점을 관객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미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정짓지 않고 예. 관객들에게 판단하게끔 판단하도록 충분한 여지를 안겨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끝나면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제작들에 참여한 후원자들의 이름이 매곡하게 치르고 있죠. 그 화면 자체가 또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최강희 평론가님 이름도 나옵니까? 저는 지금 이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네. 후원이 됐다고 보고요. 네. 박철민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네. 이 영화를 하게 된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소감을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배우들도 다 노계연설에 출연을 했고요. 예. 뭐 영화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좀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영화를 많이 봐야 됩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랑과 정의님이 7일 양주 메가박스에 예매했는데 영화가 없어졌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가톨릭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7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